라디오 정보시대.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시대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시대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진혁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진혁 변호사 원래 교통사고 노동법 민사소송 전문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다른 주제들 많이 나눠보잖아요. 어떤 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헌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헌법 이야기 깊게 생각 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헌법이 그냥 언뜻 헌법이라고 하니까 가장 각 나라 국가에 제일 상위에 있고 기본 법칙인가? 예, 헌법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주실 건가요?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면 이제 벌써 재미없어지죠. 재미없잖아요. 예. 지금 채널 돌리지 마시고. 네,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재미없지 않고 네. 좀 재미있는 방향에서. 네. 전 사실 헌법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내용 읽는 네. 거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지만 네. 그 헌법에 숨어 있는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또 왜 이런 걸 굳이 또 고민해서 쓰는지 네. 그런 것들 보면 너무 재밌어서 네. 제가 오늘은 그 한국 헌법이랑 미국 헌법을 비교해 가면서 네. 좀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기대하시고 들어주세요. 오늘 그러면 흔히 뭐 헌법 뭐 1조 1항 2항 막 이런 지루한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배경이나 큰 줄기 쪽을 보는 건가요, 저희가? 네, 좀 그런 거죠. 배경이 많고 또 네. 역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헌법은.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관심 있게 오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저희 잠시 일찍 조금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가가 이제 탄생이 되면 그럼 국가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 헌법을 쓰는 거거든요. 네, 예, 모든 국가든 국가의 기본이 될 서류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국가가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인데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러니까 제가 미국 헌법은 뭐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뭐 기본적인 건 배웠는데 네. 도대체 우리나라 헌법은 제일 먼저 누가 언제 썼을까? 대한민국 헌법. 이게요. 네. 인터넷에 헌법을 검색을 하면 네, 지금 현재 효력 있는 헌법이 나오지 네. 뭐 언제 처음 썼는지는 잘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김진혁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굴려봤는데 네, 분명히 배우긴 배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뭐 한국 학교를 많이 안 다녀서 그 네, 전 처음에 생각했을 때 네. 제가 머리를 굴렸을 때는 네. 그 45년 광복 이후에 그때쯤 쓰지 않았었을까. 저는 조금 그 전보다는 네. 임시정부 탄생할 때 쓰지. 임시정부. 그때 네.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는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답은 네, 그보다 더 전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정확하게 1897년도에 그때는 예, 그 당시에 조선에서 고종 황제 이분이 네, 대한제국이라고 국가를 설립을 바꾸면서 네. 그러니까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면서 그분이 헌법을 만듭니다. 그분이 만든지 아무튼 그분 부하가 만들었는지. 부하라니요. 네. 그분의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조선에서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로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전에 대한제국이라는 호칭이 잠시 있었는데요. 기억납니다. 대한제국. 기억나죠? 네, 그게 이제 13년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헌법을 제일 먼저 쓰인 헌법을 보니까 네, 1897년이 결국은 고종 황제에 의해서 쓰여진 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헌법을 제가 봤더니 1조가 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 폐하께서 곧 국가이심을 여기에 밝힌다. 대한제국 저희가 흔히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그렇죠. 큰 전제 있잖아요. 뭐 민주공화국이 네. 이런 거. 그 대한제국의 첫 번째는 결국은 황권으로부터 난다. 인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대한제국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해하는 헌법이하고는 정반대죠. 정반대. 네, 그러네요. 예, 오히려 요즘에 헌법을 쓴다면 절대로 황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에서 나온다고 쓰는데 네. 근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시작을 시대에는, 했고 그 네. 시대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는
이 대한 제국을 만들면서 이 황제께서 대한 제국을 만들지만 이게 뭐 황제다. 예. 아니 폐하께서 곧 국가 이심을 네.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랬는데요. 폐해가 국가가 된 그 국가는 결국은 13년밖에 음.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일본과 병합이 되는 그런 네. 불과 13년 후에 됐죠.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잘 추측하셨는데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그 이제 또 헌법이 개헌이 됩니다. 아 그때부터 개헌이라고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군요. 예. 네네. 개헌이 돼서 그 1차 개헌이 1919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1919년도면 아마 그 3.1운동 할 때 그 당시인데 그때서 임시정부에서 그 1조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제일 네. 중요한. 그러니까 원래 헌법에서는 이 황제가 국가, 폐하가 그 국가였는데 1919년도에 첫 1차 개헌 때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임시정부 만드신 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표현도 그때 사용하시고 굉장히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조선 시대를 살고 그쵸. 물론 일본에 병합돼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긴 하지만 임시정부 때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거죠. 민주공화국이다. 네. 근데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도 그 황제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일본 왕 있죠. 네. 네, 왕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거와 반대되는 내용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 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어쨌건 그 이미 1919년 임시정부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요. 네. 그 공화국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결국은 다 국민에서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국민이 주인이다는 의미인데 네. 결국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 이때부터가 아니었을까? 이런 표현을 썼을 때부터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와, 100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100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개헌이고 네. 뭐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또 광복 이후에 52년도에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이 탄생이 됩니다. 52년도에 예,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대 초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그때 다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헌법이 또 한 번 개헌이 되는데요. 네. 그 1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쓴 표현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게 52년 1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나온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임시정부 때도 비슷한 말을 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거죠. 네. 공화국의 의미를 약간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공화국이 결국은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주인이 국민이다. 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네.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젊고 어린 나라예요. 왜냐하면 국가 탄생 자체가 물론 뭐 삼국시대 뭐 돌아가면 물론 5,000년의 역사지만 네. 대한민국이라는 그것만 봤을 때는 네. 즉 그 헌법만 가지고 국가의 역사를 따진다면 헌법 자체가 사실 100년 정도 길게 잡아서 1919년도니까 그러니까 고종 황제 때를 치더라도 결국은 네. 200년 조금 넘은 국가이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젊은 국가로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역사가 없다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냥 헌법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좋은 게 뭐냐면 헌법이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현대적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을 봤을 때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뭔가요? 물론 이제 우리 요즘에 권력은 국민에 나온다는 표현이 유명해졌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은 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 네. 이 표현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있고요. 오히려 미국 헌법에는 없어요. 없습니까? 네. 이 사실 행복 추구권의 표현이요. 영화도 있죠. Pursuit of Happiness라고 네. 윌 스미스가 나왔던 네. 그 행복 추구권의 표현이 사실은 그 독립 선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네. 행복 추구권의 표현을 그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 선언문을 쓸 때 거기에 썼어요. 이거 중요한 거다. 네. 썼는데 사실은 헌법을 쓸 때는 그 표현을 뺐어요. 그 대신에 자유라는 리버티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건 네. 미국에 없는 내용이 우리나라 헌법에 있다는 게 참 기분이 좋고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권리라면 다르게 말하면 정부가 그 권리를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행복 추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뭐 그래서 어쨌건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도 그 약간 대한민국 현대적인 헌법에는 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네. 그 뭐 12조 5항을 보면 네. 어떤 이제 형사법 이야기인데요. 네. 거기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헌법에 이제 그 범죄 용의자가 되었을 때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거 써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써 있냐면 읽어볼게요. 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체포하거나 할 때 고지하잖아. 영화 고지하죠.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 표현이 미국에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는 네. 모든 이제 그런 그 체포되는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써 있지 네. 누군가가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안 써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그 미란다 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예. 헌법에 안 써 있기 때문에 미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미란다가 그 판례 이름이거든요. 아. 예전에 그 미란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네. 사람이 체포될 때 이제 그런 고지를 못 받아서 그거를 이제 네. 소송을 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앞으로는 누구 체포할 때 반드시 맞아요. 고지해라라고 네. 판례가 나왔고 그 판례가 그 애리조나에 있던 케이스인데요. 네. 그 케이스가 지금까지 사용돼서 우리가 맞아요. 미란다 라이트라고 하는 거지. 저는 그거를 배워서 한국에서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데 이거는 헌법에 한국에는 그쵸. 명시가 돼 있다. 한국 네.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세요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이고 네. 미국 헌법에서는 그냥 도움을 받은 권리만 있다고 써 있고 미란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네. 모든 가끔. 이제 경찰들이 누구 체포할 때 아니면 신문하기 전에 네. 그 미란다의 권리를 네. 읽어줘라고 써 네. 있어서 물론 뭐 판례도 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럼요. 뭐 네. 한 거지만 이렇게 헌법에 구체적으로 써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써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헌법 20조에 보면은 네. 이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써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국교는 그러니까 국교 나라의 네, 종교죠. 종교, 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써 있는데요. 네네. 이 표현 또한 미국 헌법에 없는 표현이에요. 네. 근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네.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있는데 네. 제 말은 정치와 즉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표현은 미국 헌법에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가 헌법을 해석할 때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행정부에서 네. 아니 입법부죠. 입법부. 입법부에서 국가의 종교를 만들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종교는 뭐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네. 내용이.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단지 그걸 해석할 때 좀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다른 것이야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그 해석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네네. 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 해석에.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아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쓴 거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서로 오해 여지 없이 종교와 정치는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자, 대한민국 헌법이 언제 시작됐으면서 좀 어느 정도 그 좀 현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까지 써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잖아요. 네. 미국 헌법 이야기도 좀 역사로 해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변호사님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진혁 변호사 전화번호 678-878-4200 678-878-4200번입니다. 자, 대한민국 이야기 나눠봤고요. 좀 그냥 미국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죠. 미국도 네. 아셔야죠. 시민권 시험에 나옵니다. 아, 미국은 제가 더 모릅니다. 네. 네네. 뭐 잘 아시죠? 미국엔 뭐 독립한 지 230년 정도 됐고요. 네. 그때 이제 영국이랑 독립하면서 헌법을 썼는데 네. 우리나라도 헌법을 쓴 배경이 결국은 굉장히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황제는 황제의 권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썼고 일제 강점기가 되니 또
또 우리는 민주주의다, 공화국이다 그런 걸 또 강조하고 싶었고요. 네. 그 미국의 배경은 뭐냐면 네. 미국도 사실은 독립해서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영국으로부터. 네. 예. 그렇고 독립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 사람들이 이민 와서 그냥 영국의 연장선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불만이란 말이에요. 아니 영국 정부가 세금을 막 걷어가고 네. 별로 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금 내고 살자니 그냥 우리가 그냥 나라 세우자. 이게 지금 미국의 그 독립의 신화인데. 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싫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영국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 그런 부당한 세금을 때려도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정부에 가서 뭐 왕을 설득하고 뭐 법을 바꾸고 그런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도 영국 왕이었거든요. 네, 네. 또 왕과 종교가 이제 거의 뭐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왕 맘대로 하는 국가에서는 우리가 살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하되 우리는 이러지 말자. 우리는 또 우리만의 새로운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좀 더 권력을 분산시켜서 좀 모든 사람이 좀 공평하게 또 국가가 마음대로 못하게 네. 그래서 헌법이 탄생한 가장 큰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누구 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지 않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였죠. 네.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당시에 탄생한 것이 삼권 분립이라는 게 탄생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미국 헌법의 본문을 보면 이제 미국 헌법은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물론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변한 것이 그 수정문들이 추가가 된 것이지. 그래서 수정헌법 예,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처음에 쓴 헌법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수정문이 나중에 들어간 것뿐이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결국 미국 헌법의 내용, 그러니까 수정문 말고 네. 원래 쓰여졌던 거 보면 다 삼권 분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이야기고 그 이제 삼권 분립했을 때 삼권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예, 뭐 입법, 사법, 행정. 그런 거죠. 근데 네. 질문을 드리면 네. 그 당시 헌법을 쓴 사람들은 네. 그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 말고 입법, 사법. 지금은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지금 네. 지금 물어보면 누구나 다 대통령이 너무 중요해라고 하고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기관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입법이요. 입법이죠. 네. 아닌가요?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입법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써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추측하는 것뿐인데 네.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네. 일단 헌법의 1장이 입법부에서 시작합니다. 헌법을 보면 미국 헌법은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입법부 얘기가 나오고요. 네. 제일 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입법부는 1장 10조로 돼 있고 네. 행정부는 4조, 섹션, 예, 사법부는 3조. 그러니까 물론 뭐 내용이 말이 많다고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뭐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입법부의 내용이 2배 이상 대통령보다 훨씬 심사숙고하고 그렇죠. 정말 정성을 다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권리를 주어서도 안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역할에 또 제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입법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네. 상대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국제관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국제관계라는 건 전쟁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럼 대통령이 뭐 전쟁 나면 국가 원수가 돼가지고 뭐 이제 하는 것이고 전쟁이 안 날 땐 대통령이 뭐 철도 깔고 뭐 우체부 고용하고 네. 뭐 그런 행정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국제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지금은 뭐 일단 무역이 너무 커졌고 우리의 그리고, 경제에 예, 그리고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라 함은 또 그게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 그 삼권 분립이 결국은 이제 그런 영국과의 대항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내용이 그거였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으로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참 운도 좋고 복도 받은 것이 세계적으로 기발한 발명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기막힌 히트 상품들이 네. 오늘날까지도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네. 소 아나운서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사람이 만든 발명품 중에 네. 최고의 뭐 발명품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미국을 볼 때 이렇게 좀 신이 선물로 내려준 나라가 일단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네. 미국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네.
미국인이 만든 미국인이 만든 예. 뭘까요? 전기 뭐 전기 당연히 들어가죠. 전기, 예, 예. 당연히 들어가고요. 생각나는 게 없네. 전기 전에 네. 전화도 미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네. 사실 지금 월드와이드 웹도 미국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그 호환성 부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거의 230년 전 이야기인데 네. 그 당시에는 누가 뭘 예를 들어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에 대한 부품을 따로따로 만들고 그 부품이 없으면 그 부품을 새로 만들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사가 있으면 이게 국역화돼 가지고 네. 특정한 나사 하나가 빠지면 똑같은 나사 찾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를 미국에서 발명한 시작을 거고요. 예, 시작을 했고요. 그게 미국의 산업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산업화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이게 네. 사실 냄비 뚜껑 우리 주부님들은 냄비 뚜껑도 규격화돼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다른 뚜껑에 맞게 그쵸. 딱 센치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인치 짝수로만 돼 있죠. 8인치, 10인치 예, 돼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그 이제 그 우리가 그 생산 라인 공장 돌아가는데 생산 라인이 있어야지 그 일일이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네. 차를 만든다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인데 그걸 또 해낸 것이 그 포드 자동차였는데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 산업화에 결정타를 했고 결국 네. 전쟁을 할 때에도 뭐 탱크를 만들던 비행기를 만들던 그런 산업화가 참 미국 경제하면 또 전쟁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미국을 부유하게 만든 요소 중에 있는데요. 호환성 부품. 네.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거든요. 대통령 제도를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근데 네. 그게 불과 230년밖에 안 돼요. 이 인류 역사는 뭐 굉장히 긴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실시한 나라들은 이렇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과반수 훨씬 넘죠. 그렇죠. 네, 훨씬 넘죠. 미국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처음 시작했죠. 그래서 네. 미국인이 만든 발명품 중에 네. 여러 가지 훌륭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그 대통령제를 히트시켜서 네. 결국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받아들일 때 미국의 그 샘플을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미국을 보니까 좀 잘 돌아가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제 말고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데 다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보다는 그 내각제라 그러나요?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네. 예, 그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도 그냥 미국 같이 해서 좀 비슷하게 해보자. 음. 그런 마음을 가진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결국 지금 아마 뭐 과반수 훨씬 넘는 국가들이 네. 뭐 대통령 혹은 유사한 그런 네. 시스템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친 발명품에 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오늘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이제 헌법으로 돌아가서 네. 제가 설명드렸듯이 헌법의 주된 내용은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 네, 삼권 분립. 예.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13개 주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처음에. 예. 네. 사실 13개가 다 다른 나라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 합치자 해가지고 네. 이제 하나의 국가를 만들다 보니 그 중에는 거기에 찬성하는 국가들도 있었을 것이고 특히 뭐 뉴욕, 워싱턴 이쪽에는 원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합치자. 네. 근데 좀 시골에 있는 주들은 이거 합쳤다가 뭐 니네들만 좋은 거고 우리는 그런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국가가 약해져야지 각 주들이 좀 자유롭지 그 중앙 정부가 너무 강해지면 뭐 막 자기들 맘대로 하면은 또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상권 분립을 이제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헌법을 만든 사람들, 즉 워싱턴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13개 주, 조지아를 포함하여 작은 주들에게도 가서 야, 우리는 영국이 아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민주주의 하겠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네. 설득에 성공을 해서 모든 13개 주가 서명을 해서 드디어 헌법이 탄생했는데 네. 그러고 한 2년을 시행을 했어요. 네. 2년을 시행하고 보니 작은 주들이 보기에 그래도 뭐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정부가 아무리 그 권력을 나눠도 결국은 그 새 정부가 또 합치면 또 같은 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좀 쓰자. 그러니까 네. 국가의 정부를 분산하는 것만 썼는데 네. 그걸로 모자르니 네. 구체적으로 일반 개인 힘이 없는 일반 개인들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좀 써달라. 그래야 더 안전하게 마음을 먹고 당신들을 믿는 거지. 당신들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이랑 판사가 만나서 힘을 합쳐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그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네요. 네.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써달라라고 해서 헌법을 만들고 나서 2년 만에 우리가 한국 표현으로 권리장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로 네. Bill of Rights라고 해서 네. 10개의 수정문이 탄생을 합니다. 그 10개의 수정문은 다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인데요. 네. 자, 소환한 선생님 여기서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네. 우리가 다 2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200년 전. 예. 네. 그때는 뭐 국민의 권리 이런 거 없다고 모른다고 치고 몰랐어요. 도대체 뭐가 권리가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치고 200년 전으로 상상을 예. 해보면. 그래서 네. 그냥 상권 분리만 열심히 써서 뭐 대통령은 뭐 하고 국회의원은 뭐 하고 뭐 이것만 배웠는데 네. 그러면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줘야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그럼 국민에게 무슨 권리를 주자라고 써야 될까요? 나의 안전에 그러니까 안전도 안전이고 그 당시에 가장 또 관심사 독재에 대한 그러면 두려움이었거든요. 나의 말할 수 있는 권리, 그쵸. 의견을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권리.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중에 10개를 썼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예. 그런 걸 고민해 가지고 뭐가 내 권리일까? 뭐가 한 개인의 권리일까라고 고민해서 10가지가 뭡니까? 10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그 형사법에 대한 게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10개 중에 당연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첫 번째인데요. 네. 예, 아무래도 제일 먼저 쓴 게 네, 중요하다고 첫 번째 보죠. 제일 중요하다. 뭔가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납니다. 그걸 몰아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현대 헌법 학자들은요. 네. 헌법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상권 분립보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 특히 첫 번째. 뭐 종교의 자유는 뭐 그렇다고 치고 요즘 종교가 예전처럼 막 강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네. 언론의 자유. 이게 첫 번째였었어요. 언론의 자유. 어떠세요?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자유 있어야죠. 있어야죠, 당연히. 네. 또 출판의 자유. 그렇죠. 예. 또 표현의 자유. 그렇죠. 또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뭐냐면 결국은 국가가 함부로 행동을 했을 때 네. 누군가는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걸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 왕 시대는 그랬죠. 왕 욕했다가 네.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경험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뭐 혼자 집에서 표현해봐야 뭐 사람들이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또 언론이 안 도와줄 때는 결국 집회가 허용이 돼야 그렇죠. 혼자 말하면 안 듣지만 네. 뭐 10만 명이 모여서 말하면 좀 더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언론의 자유 또 그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요즘에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는 많이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항상 혼란을 주고요. 언론이 어디까지가 자유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언론이 너무 막 나간다. 너무 네. 자기들 맘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뭐 지금도 뭐 끝이 없죠. 끝이 예. 없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언론한테 더 많은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특히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 그런 언론중재법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좀 시끄러운데 통과가 됐죠. 근데 아니에요. 진행 중인가요? 네. 네, 진행 중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사실 제가 한국 정치는 많이 모르지만 네.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단체는 뭔가 제안을 시작하는 순간 일단 위험한 거예요. 언론에게는 자유를 줄수록 좋은 거예요. 네. 똑같아요. 표현의 자유도요. 어떤 식으로 말하지 마라는 식으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 순간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차원에서 치고 들어오면은 당연히 제약되면 안 되죠. 자유가 있어야죠. 근데 언론의 자유라고 줬는데 그게 또 가장 중요한 한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개인의 어떤 권리나 이게 그 사람들이 잘하지 못함으로써 침해가 됐을 때는 그게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둬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제가 이제 네. 이해를 바라는 게 뭐냐면 네. 언론의 자유를 준다는 말의 뜻이요. 네. 언론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그쵸? 법을 하라는 거죠. 맞아요. 네, 책임지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책임의 문제가 있는데 네. 어쨌건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언론의 자유. 네. 그 현대 사회에서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늘도 지금 소환 네. 그러니까 제가 1분간 토론했듯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분쟁이 된 부분이 언론의 이야기예요. 네네. 특히 지난번 선거 때도 보셨지만 모 대통령 후보가 네. 심심하면 쓰는 표현이 가짜 뉴스다.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언론 욕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이거는 순전히 뭐 가짜 뉴스다. 이거는 허위 뉴스다. 네. 뭐 과장 뉴스다. 네. 뭐 맞을 때도 있겠죠 그 말이. 물론 가짜 뉴스라는 것도 존재하니까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뭐 네. 대통령 수준 되는 법무부 장관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이 언론을 욕할 때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그들을 욕하지 않으면 아무도 욕하기 힘들어요. 네. 되게 그래서 언론에게 가짜 뉴스다, 뭐 허위 뉴스다라고 욕하기 전에 네. 사실은 충분한 해명 이후에도 뭐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가짜 뉴스다, 허위 뉴스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피해야 되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네. 피해야 되는데 왜냐면- 너무 자주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가짜 뉴스를 많이 표현을 했고 네. 특히 이제 CNN가에 말이 많았죠. 초기부터. 초기 네. 시작부터 네. 예, 뭐 이렇게 자기 욕하면 이제 가짜 뉴스였는데 물론 뭐 그중에 CNN이 잘못 보도한 것도 있겠죠. 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썼다라고 제 개인적인 물론 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가짜 뉴스 표현이 자주였다고 썼고 네. 가깝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국 사태를 봐도 네. 처음에 조국 장관이 많이 쓴 표현이죠. 가짜 뉴스라고. 예, 결국은 이제 그 중에 물론 가짜도 있었겠지만 네. 뭐 진짜도 있었고 네. 중요한 건 진짜 가짜를 떠나서 어쨌든 가짜 뉴스라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정치인 특히 그 정도 자리라면 조심해야 된다고 표현을 제가 하고 싶고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항상 보는 눈이 있고 제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만 실질적으로 변호사님도 어느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즘에 인터넷 범람 시대니까 네. 가짜 뉴스가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세요. 잘못된.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너무 많죠. 그랬을 때는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의 책임도 물을 때가 돼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당연합니다. 네, 당연한데 당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서로.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저도 혼자서 유튜브 하면서 뉴스 낼 수 있고 가짜 뉴스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의 출입 기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네. 그거는 한 개인 유튜버랑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우리나라도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있고 국회 출입 기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 이렇게 검증된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사람 일이라는 게 실수는 있겠지만 네. 그 백악관 기자들 앞에서 CNN 기자에게 당신이 하는 거는 가짜 뉴스다. 이제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근데 모든 대통령들이 개인 유튜브 찾아가면서 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그거는 아니고 아니죠, 이제 당연히. 공신력 있는 언론이 네. 그랬을 때 어떤 보도를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가짜 뉴스라는 말이 정말 아무나 저희도 지금 방송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흔히 들리는 말인데 좀 그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했을 때 언론이 네. 그냥 한마디로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거는 지양하자. 그렇죠. 양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네. 가짜 뉴스란 표현보다는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더 먼저 앞서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가짜 뉴스라고 하고 묵비권 행사해 버리면 뭐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죠. 답답하죠. 제가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뭘요? 예전에 이제 그 80년대 그 박종철 사건 대한민국. 예, 아시죠? 네. 뭐 저는 좀 어려서 잘 몰라서 좀 많이 읽어봤는데 사실 그 영화도 만들어져가지고 1987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뭐 네. 그런 민주화에 대한 영화도 많아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도 그런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도 하고 알게 네. 됐는데요. 그 박종철 사건들을 봐도 그 처음에 그 이제 박종철 사건이 뭐냐면 고문받다 죽은 거잖아요. 그 있잖아요 검사가 턱 쳤더니 억하고 죽더라, 죽었다라는 말. 예. 네. 그거를 처음에 이제 보도를 했을 때 그때 뭐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먼저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경찰의 주장은 뭐였냐면 허위 뉴스다라는 주장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80년대 당시에. 그래서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장 물론 그런 그 정정 기사가 나가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때는 80년대. 그렇죠. 무서울 때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종철 사건이 계속 미디어에서 끊이지가 않았대요. 계속 취재를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 제가 참 해석하기엔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네. 결국은 그 박종철 사건이 그 6.29 항쟁인가요? 네. 선언, 6.29 선언, 예, 네. 선언 또 그 민주화 운동에 결국 대통령 직선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물론 뭐 그게 뭐 한 명만의 일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네.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민주화 운동인데 하지만 한 획을 그은 건 사실이죠. 박종철 네. 사건이. 그래서 그때 만약에 기자들이 그런 무서움을 무서워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면 그 정도 파장이 있었을까? 네. 그렇죠? 그냥 그랬다더라 정도 수준으로 끝났을 텐데 네. 어쨌든 기자들이 계속 박종철 사건 뉴스를 내니까 결국은 점점 더 조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런 그 민주화 운동에 큰 불을 붙인 사건이 되었는데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언론이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 사심 때문에 잘못된 기사를 낼 때도 있지만 네.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럼요. 예, 아무도 없고요. 부정하지 않는데 요 언론 이야기랑 저희가 헌법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그 권리 장전 얘기하면 첫 번째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자유 이야기하면서 언론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요 정리를 변호사님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내용이 이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게 한 뭐 밤샘 토론해야 될 정도의 내용 여러 패널들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할 내용이지만 이게 왜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언론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언론 이야기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런 국민의 기본적 권리 뭐가 있냐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10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네. 뭐 나머지 그냥 몇 가지 집어드리면 열 어떤 가지 중에? 10가지 중에 네. 그 말 많고 문제되는 그 두 번째 수정문 총기 소유의 자유. 예, 그게 굉장히 높은 거죠. 2등입니다. 2등. 예, 미국 사람들이 뽑은 그러네요. 그쵸 헌법을 썼을 때 그 총기 자유가 이제 그만큼 중요했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전화하기도 힘들고 경찰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네. 그좀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미국에 군대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다 영국이니까 영국 군인은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군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 독립할 때는 결국 다들 우리가 이제 민병대라는 표현을 쓰죠. 다들 각자 자기 집에 있는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것이 미국의 신화 역사 그 독립 정말 성공 신화란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국의 그런 독재에서 싸울 때 우리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하지 않았느냐. 네. 그렇죠. 따라서 네네. 또 누군가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괴롭혔을 때 우리가 또 다시 독립을 하려면 우리 시민군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도 민병대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대항할 때 결국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총기 소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시골에 있는 것도 물론 뭐 경찰이 멀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했던 백그라운드가 그거예요. 우리 민병대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총기 소유가 그만큼 중요한 게 됐고요. 다 이게 지금 현대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있는 얘기들이네요. 좀 그렇죠. 네. 날카로운 얘기들. 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형사적인 게 되게 많은데요. 왜냐하면 결국 공권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함부로 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런 형사법을 핑계로 네. 함부로 체포를 하고 함부로 벌을 주고 뭐 자기 나쁘게 했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가두고 그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형사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찰이나 검사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런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누구를 수색할 때도 함부로 수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수색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데 길거리에 경찰이 와가지고 네 몸을 수색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하면 됩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에서 만약에 뭐
뭐 마약 냄새가 난다. 네. 그러면 이제 이유가 생긴 거죠. 음. 예,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세웠을 때도 네. 경찰이 함부로 수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동의 없이는. 네. 근데 많이들 동의하셔서 이제 수색하게 되는데 네. 근데 만약에 경찰이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그 영어로 그 플레인 뷰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얼핏 봐도 차 안에 무슨 뭐 이렇게 있어 보여? 뭐가 뭐 마약이 있던 시체가 있던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경찰이 수색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괜히 와서 내가 당신 차 좀 수색하겠다. 그럼 no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걸 허락해 버리면 아무나 수색하고 아무 차나 뒤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헌법에 써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체포영장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누굴 체포할 때 그냥 그 특별한 증거 없이 함부로 체포영장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네. 체포영장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죄가 확립될 정도의 강한 증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거 못지않은 어떤 범죄의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줘야 판사가 체포영장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재판을 받아도 너무 길게 받으면 안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자기를 고발한 그 반대 증인을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 도둑질했다라고 이제 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만나서 무슨 근거로 내가 범죄를 저질렀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미국은 이게 또 헌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문화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뭔가 고발하고 싶은데 네. 익명으로 하겠다. 예, 미국에서 안 통하는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익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신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익명이 잘 안 통한다는 거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다 헌법에 써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때 경찰이나 검사들이 함부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뭐 하지 못하도록 써 있는 내용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790년대인가 아까 네. 1700년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딱 정해놨던 그것들이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정말 잘 정해놨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면서 네. 그러네요. 지금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형사 관련된 내용은요. 지금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도 형사 사건 이렇게 보면 뭐 저 네. 개인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지만 그런 그 싸우는 거 보면은 이런 걸 어겼을 때 이제 네네. 잘못된 증거다 해가지고 이제 뭐 무죄가 나오기도 하죠. 네. 자, 오늘 라디오 정보 시대는요.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역사도 그렇구나.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거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랬을길 좀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김진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